다음 날 아침 강지욱의 서재는 전날 밤의 혼돈이 무색하게 다시금 냉정한 질서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 질서의 중심에 선 강지욱의 내면은 거센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 그 문구는 그의 뇌리에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것도 가장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김민준 비서가 평소보다 더욱 굳은 표정으로 서재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어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한 1차 보고입니다. 지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이미 보고서의 첫 장을 꿰뚫고 있었다. 내용은 절망적이었다.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들이었다. 국내 모든 병원의 출생 기록, 입양 기록, 아동보호시설의 데이터베이스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하준, 하민, 하은이라는 이름의 세 쌍둥이는 물론 회장님과 유전자가 일치하는 어떤 아이의 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틀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현실적인 상황이었다. 지욱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건가? 아니면 땅에서 솟아났다는 건가? 김 비서 자네는 제2의 정보팀을 총괄하고 있어. 없다라는 보고서 한 장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질책이 담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어제 로비의 CCTV 기록 삭제 수법을 분석한 결과 국가급 해킹 기술이 동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후 세력이 작정하고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욱의 신임을 받는 유능한 인재였지만 이번 사건은 그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지욱은 눈을 감고 관자놀이를 눌렀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이성의 끈을 다시 붙잡았다. 됐다. 이제부터 방향을 바꾼다. 아이들을 쫓는 게 아니라 나를 쫓아. 내 과거, 내가 잊고 있었던 모든 것, 특히.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선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진행했던 모든 비밀 프로젝트를 다시 검토해. 특히 바이오테크 관련 사업은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성그룹의 박태수 회장 측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강지욱의 유일한 라이벌로 불리는 태성그룹의 박태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돌적인 경영 스타일로 JW 그룹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인물이었다. 박 회장이 어제 오후 저희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려다 실패했습니다. 마치 내부 혼란을 예상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지욱의 눈이 번뜩였다. 박태수, 그 노예한 늙은이가 이 일을 모를 리 없었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일의 배후일지도 몰랐다.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을 흔들고 그 틈을 타 JW 그룹을 집어삼키려는 속셈일 수 있었다. 박태수와 관련된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해. 그가 최근에 접촉한 인물들, 특히 해외의 바이오 연구소까지 전부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지시를 마친 지욱은 서재를 나와 2층으로 향했다. 아이들을 직접 대면해야 했다. 그 미스터리의 열쇠는 결국 저 작은 존재들에게 있을 터였다. 아이들은 이미 거실에 나와 있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이 값비싼 아동복을 입혀놓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소파 구석에 모여 앉아 있었다. 지욱이 다가가자 새 아이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고정되었다. 어른을 향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적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일어나, 아침 먹을 시간이다. 지욱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말했다.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하준이로 보이는 아이가 대표로 입을 열었다. 우리는
당신 집에서 밥 안 먹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왜? 너희 집이 어딘데? 지욱이 되물었다. 몰라요. 하지만 여긴 아니에요. 아이의 대답은 단호했다. 지욱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오 집사에게 눈짓했다. 곧 최고급 식재료로 차려진 아침 식사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아이들은 완강히 거부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자 배고픔을 참지 못한 하민이가 먼저 포크를 들었다. 지욱은 식사를 하는 대신 맞은편 소파에 앉아 아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기묘한 구석이 있었다. 식사를 하던 혜은이가 갑자기 포크를 떨어뜨렸다. 사용인이 다가와 그것을 마우드려던 순간 혜은이가 중얼거렸다. 저 그림 비뚤어졌어요. 아이가 가리킨 곳은 벽에 걸린 수억 원을 호가하는 추상화였다. 모두의 시선이 그림으로 향했다.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지욱조차도 평소에 눈치채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오집사. 지욱의 부름에 오집사가 수평계를 가져와 확인했다. 회장님, 0.3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택의 모든 사용인들이 숨을 삼켰다. 7살 아이가 어떻게 저걸... 하준이는 달랐다. 그는 식사를 마친 후 지욱의 서재에서 흘러나온 체스판에 관심을 보였다. 지욱은 가끔 혼자 체스를 두며 전략을 구상하곤 했다. 이거 할 줄 알아요. 하준이가 물었다. 지욱은 대답 대신 킹을 움직였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나이트를 움직여 응수했다. 몇 수 지나지 않아 지욱은 자신이 방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의 수는 정교하고 공격적이었다. 마치 수십 년간 체스를 둔 프로 기사처럼 상대의 수를 몇 수 앞서 내다보고 있었다. 지욱이 복잡한 함정을 파놓아도 아이는 정확하게 그 함정을 피해가거나 역이용했다. 결국 30분 만에 지욱은 자신의 킹이 코너에 몰린 것을 발견했다. 체크메이트. 하준이가 무덤덤하게 선언했다. 강지욱 회장이 7살 아이에게 완패한 순간이었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아이를 바라보았다. 누구에게 배웠지? 아무도요. 그냥 보면 알아요. 아이의 대답은 지욱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한편 하민이는 정원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저택의 경비견인 훈련된 도베르마니 하민이 주위를 맴돌며 꼬리를 치고 있었다. 지욱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사나운 개였다. 그런데 하민이는 그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다. 심지어 아이가 앉아, 굴러 라고 명령하자 도베르마는 군말 없이 그 명령을 따랐다. 동물과의 교감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뛰어났다. 0.3도의 기울어짐을 감지하는 시각 프로 기사를 능가하는 전략적 사고 맹수를 복종시키는 카리스마. 이 아이들은 평범하지 않았다. 지욱은 이 아이들이 단순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가설에 도달했다. 그들은 만들어진 존재들일지도 몰랐다.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되고 교육받고 길러진 존재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자신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가? 지욱의 머릿속은 복잡한 퍼즐 조각들로 가득 찼다. 그때 김비서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다. 태성그룹의 박태수 회장이 JW그룹의 2대 주주인 해외 펀드 대표와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보고였다. 박태수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군. 지욱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아이들의 등장은 단순한 서막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박태수는 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가 이 모든 일을 꾸몄을 가능성이 높았다.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을 후계자 문제로 흔들고 동시에 주주들을 포섭해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계략이었다. 아이들의 비범한 능력은 아마도 박태수가 JW그룹의 기술력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손에 넣었다는 증거일 터였다. 지욱은 다시 새 아이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쏙 빼닮은 그러나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존재들. 그들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보내진 무기인가? 아니면 이 모든 음모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이 아이들을 단순한 침입자로만 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김비서, 아이들 주변의 보안을 최고 등급으로 격상해. 그리고 태성그룹이 접촉한 펀드 대표, 내가 직접 만나야겠다. 박태수에게 JW 그룹의 주인은 아직 나라는 걸 똑똑히 알려줘야지. 지욱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켜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미스터리한 아이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박태수의 야욕을 꺾어야만 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자식이 없던 재벌의 가장 기묘하고도 위험한 싸움이었다. 강지욱은 그날 밤 서재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는 불과 이틀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제 아이들이 보여준 불가이한 능력들, 하준의 체스 실력, 혜원의 관찰력, 하민의 동물 교감은 단순한 영재성을 넘어선 기괴함마저 느껴졌다. 그들은 마치 이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존재들 같았다. 정적이 감도는 새벽 지욱은 피로한 눈을 감았다. 바로 그 순간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주 오래전 그가 아직 후계자 수업을 받던 시절의 일이었다. 엄격했던 아버지 고 강 회장이 그를 데리고 JW 바이오테크의 비밀 연구동으로 향했다. 그곳은 지도에도 없는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장소였다. 지우가 기업은 결국 미래를 선점하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아버지는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 넘어 무균실 안에 어떤 배양기를 가리켰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알 수 없는 기계음이 낮게 울렸다. 프로젝트의 이름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프로메테우스.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의 이름이었다. 당시의 지욱은 그 오만하고 비윤리적인 프로젝트에 강한 거부감을 느꼈다. 그는 회장이 되자마자 막대한 자금만 삼키던 그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폐기시켰다. 모든 관련 자료는 봉인하고 연구원들은 흩어버렸다. 그것은 십수년 전의 일이었다. 분명히 끝났어야 할 악몽이었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 이 기억이 되살아난단 말인가? 그의 불길한 상념을 깨뜨린 것은 이른 아침부터 울린 김민준 비서의 긴급 호출이었다. 회장님, 지금 즉시 경제 뉴스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우기 서재에 대형 스크린을 켜자마자 JW 그룹의 로고와 함께 주가 하락을 알리는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JW 그룹 오너 리스크, 부상 베일에 쌓인 후계자 문제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떴다. 익명의 제보자는 JBB 그룹 내부가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으며 특히 강지욱 회장의 사생활과 관련된 폭탄급 스캔들이 터질 수 있다고 암시했다. 내용은 모호했지만 타이밍은 기가 막혔다. 아이들이 나타난 지 이틀 만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지욱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박태수, 여우인 줄 알았더니 하이에나의 수법을 쓰는군. 박태수는 아이들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 이렇게 언론을 이용해 연막을 치고 자신을 압박하는 것이었다. 주가를 흔들어 주주들을 동요시키고 자신이 이 사태를 수습할 능력 혹은 의지이 있는지 시험하고 있었다. 지욱은 즉시 IR팀과 법무팀에 비상 대응을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그가 분주하게 전화를 돌리는 동안 아이들은 어느새 서재 입구에 모여 서 있었다. 어젯밤의 경계심은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화났어요. 지욱은 전화를 끊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복잡한 심경을 읽기라도 한 듯 아이의 눈망울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하연이가 스크린에 떠있는 복잡한 주식 시세표를 가리켰다. 저기, 저 숫자들 무서워요. 막 떨어져요.
아이는 공포에 질린 듯 중얼거렸다. 지욱은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았다. JW그룹의 주가뿐만 아니라 태성그룹의 주가도 함께 표시되어 있었다. 박태수의 태성그룹은 최근 바이오 신약 개발을 명목으로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저건 괜찮아요. 혜은이가 갑자기 태성그룹의 주가를 가리켰다. 하지만 저기 있는 T바이오는 곧 울 거예요. 아주 많이 울어요. 아이가 가리킨 것은 태성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T바이오였다. 지욱은 아이의 엉뚱한 말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7살 아이가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 리가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준이가 지욱의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원서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양자역학에 관한 최신 이론서로 지욱조차도 틈틈이 읽으며 연구하는 전문 서적이었다. 아이는 책을 넘기더니 한 페이지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복잡한 수식 옆에 무언가를 휘갈겨 적기 시작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지욱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감히 자신의 서적에 낙서를 하다니. 하준이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말했다. 이거 틀렸어요. 계산이 중간부터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야 맞아요. 아이가 적어놓은 수식은 기존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는 지극히 생소하지만 논리적으로 보이는 형태였다. 지욱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JW그룹의 R&D 센터 소장에게 즉시 전화를 걸어 아이가 적은 수식을 불러주었다. 수화기 너머로 당혹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회장님, 이 수식은 혹시 어디서... 이것이 만약 증명된다면 저희가 3년간 풀지 못했던 에너지 효율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지욱은 전화기를 든 채 하준이를 바라보았다. 체스 천재 동물 교감, 비정상적인 관찰력. 그리고 이제는 현대 물리학의 난제를 풀어버리는 지성까지. 이 아이들은 영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설계된 존재들이었다. 10수년 전 자신이 폐기시켰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망령이 그의 눈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태수. 그가 어떻게든 폐기된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손에 넣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DNA를 이용해 이 아이들을 만들어냈다. 아마도 JW그룹을 능가할 완벽한 후계자 혹은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아이들이 탈출했고 본능적으로 그들의 원본인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다. 하준, 하민, 하윤. 지욱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아이들이 동시에 그를 쳐다보았다. 너희 어디서 왔지? 오기 전에 있던 곳이 기억나나?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망설였다. 하준이가 입을 열었다. 하얀 방이었어요. 항상 주사를 맞았어요. 그리고 숫자를 외우고 그림을 맞췄어요. 혜은이가 말을 이었다. 무서운 아저씨가 있었어요. 우리를 보고 웃었는데 눈은 웃지 않았어요. 아이의 설명은 박태수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다. 지욱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박태수가 감히 자신의 유전자로 이 끔찍한 실험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 순간 지욱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김 비서의 격앙된 목소리였다. 회장님,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태성그룹의 T바이오가 임상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내부 고발이 터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즉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욱은 충격에 휩싸여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혜은이가 아주 많이 울 것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T바이오의 주가가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었다. 아이는 미래를 본 것인가 아니면 그 흐름을 읽어낸 것인가. 이 아이들의 능력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봉인된 자료를 전부 내 서재로 가져와. 최고 보안 등급 해제해. 그리고
박태수의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 그의 연구소 자금줄 그리고 그가 10수년 전에 JW 바이오테크에서 빼돌린 것이 무엇인지. 지욱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이제 상황은 단순히 경영권 방어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걸린 싸움이었다. 박태수는 금단의 영역을 건드렸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지욱은 자신을 닮은 세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위협이나 변수가 아니었다. 그들은 피해자였으며 동시에 이 전쟁을 끝낼 유일한 열쇠였다. 그는 아이들을 지켜야만 했다. 자신의 자식으로서 강지욱의 서재는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서재의 주인은 잠들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의 앞에는 김민준 비서가 1급 보안 등급을 해제하고 가져온 먼지 쌓인 봉인된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상자 표면에는 10수년 전의 날짜와 함께 프로메테스 최고 기밀이라는 붉은색 스탬프가 선명했다. 김 비서는 긴장된 얼굴로 지욱의 곁에 서 있었다. 회장님, 정말로 이것을 개봉하시겠습니까? 선대 회장님께서 회장님께 경영권을 승계하시기 직전 그룹의 존망이 걸리지 않는 한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셨던 파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금단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났다. 지욱은 대답 대신 날카로운 커터칼로 두꺼운 봉인 테이프를 찢었다. 그의 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룹의 존망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존재가 걸린 문제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상자가 열리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수백 장의 보고서, 데이터 시트, 그리고 암호화된 구형 하드 드라이브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지욱은 가장 위에 있는 보고서의 표지를 넘겼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최종 목표 현존 인류의 한계를 뛰어넘는 완벽한 지성체의 창조 및 안정적 복제. 그는 숨을 참았다. 이것은 단순한 바이오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광기 어린 야망 그 자체였다. 그의 아버지가 이런 끔찍한 일에 자금을 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보고서를 넘길수록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난자 다양한 유전자 배열 실험, 그리고 실패한 배아들의 폐기 기록. 지욱은 역겨움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정적인 페이지를 발견했다. 최종 실험체 유전자 소스, KAW, 강, G워크. 그의 이름 이니셜이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다음 파일을 집어들다 말고 경악했다. 거기에는 지욱이 20대 초반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의 혈액 샘플과 유전자 지도가 첨부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그의 동의 없이 그의 유전자를 이 끔찍한 실험의 원본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이 프로젝트, 내가 회장이 되자마자 폐기시켰다. 모든 연구 데이터는 소각하고 연구소는 폐쇄했어. 어떻게? 지욱이 혼란스럽게 중얼거렸다. 그가 폐기한 것은 껍데기에 불과했던 말인가? 김 비서, 당시 프로젝트 책임 연구원이 누구였지? 김민주는 즉시 태블릿 PC를 조작했다. 윤성환 박사입니다. 당시 JW 바이오테크의 수석 연구원이었고 프로젝트 폐기 직후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 기록, 부검 기록, 화장 증명서까지 전부 다시 확인해. 지금 당장. 지욱의 명령은 얼음장 같았다. 데이터 파일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쏟아냈다. 아이들의 비범한 능력은 우연이 아니었다. P1 하준 추정 전략적 사고 및 논리 연산 능력 극대화. P2 하민 추정 공감각 및 생체 파동 감응력 강화. P1 하은 추정 패턴 인식 및 미세 감각 인지 능력 최적화. 그들은 지욱의 유전자를 기반으로 설계된 아이들이었다. 지욱은 어제
하준이 풀었던 양자역학 수식을 떠올렸다. 혜은이가 예견했던 T바이오의 주가 폭락을 떠올렸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결과물이었다. 아이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특정 목적을 위해 조율된 고성능 컴퓨터에 가까웠다. 그의 핏줄을 나눈 존재들이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다뤄졌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파왔다. 몇 시간 뒤 김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서재에 다시 들어왔다. 회장님, 윤성환 박사의 사망 기록은 위조되었습니다. 그가 입원했다는 요양병원은 실체가 없는 유령 병원이었고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역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지욱은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윤 박사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김 비서가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는 10년 전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 자금의 출처는 태성그룹의 위장 회사였습니다. 박태수, 역시 그였다. 그가 자신의 아버지가 벌인 광기 어린 프로젝트를 가로챈 것이었다. 박태수는 제리교육 그룹을 향한 오랜 열등감과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정통 후계자인 강지욱을 이길 수 없자 강지욱의 유전자를 훔쳐 그보다 더 뛰어난 무기를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무기를 이용해 JW 그룹을 강지욱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다. 이보다 더 지독하고 뒤틀린 복수극이 또 있을까? 그런데 왜 지금이지 지욱이 입을 열었다. 10년이나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성공적인 결과물을 왜 지금 내 앞에 풀어놓은 거지? 이건 박태수의 방식이 아니야. 그는 완벽하게 승기를 잡았을 때만 움직이는 자다. 아이들이 탈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준, 하민, 하은이의 증언에 따르면 하얀 방과 무서운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박태수의 비밀 연구소였을 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이유로든 그곳을 빠져나왔고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 즉 원본인 회장님을 찾아와 그룹 타워로 온 것입니다. 지욱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박태수는 아직 아이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적의 손에 스스로 넘겨준 꼴이 되었다. 아이들의 등장은 박태수에게도 예상 밖의 변수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언론 플레이로 자신을 압박하며 시간을 벌려 했던 것이다. 지욱은 프로메테우스 파일의 마지막 장을 덮었다. 그곳에는 실험체들의 관리 기록이 적혀 있었다. P1 명령 불복종으로 인한 영양 공급 삭감, P23 과도한 감각 동조화로 인한 진정제 투여, P2 통제 불능 상태 발생. 아이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 끔찍한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것이다. 차가운 분노가 지욱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다툼이나 기업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DNA를 물려받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됐지만 이미 존재해버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죄악을 경멸했지만 동시에 박태수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통감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결국 자신의 핏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김 비서. 지욱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해졌다. 지금부터 JW 그룹의 모든 정보력과 자금력을 총동원한다. 윤성환 박사의 행방을 찾아내. 그리고 박태수가 운영하는 전 세계의 모든 바이오 연구소 위장회사 자금 흐름을 낱낱이 파헤쳐. 그 하얀 방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야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이들의 방에 최고 등급의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 내 허락 없이는 개미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게 해. 더 이상 그 누구도 내 아이들을 실험체나 무기 따위로 취급하게 두지 않을 거다. 내 아이들. 그 단어는 지욱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흘러나왔다. 얼음 황제의 가슴속에 낯선 감정이, 뜨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프로메테우스의 진실을 마주한 강지욱의 저택은
이전과는 다른 기류에 휩싸였다. 겉으로는 여전히 차갑고 거대한 요새였지만 그 심장부에는 세 개의 작은 생명체가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지욱은 밤새도록 아버지의 광기 어린 유산과 박태수의 탐욕이 빚어낸 기록들을 검토했다. 그는 아이들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존재임을 인정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지욱은 평소처럼 헤드라인 뉴스를 확인하는 대신 식탁 맞은편에 나란히 앉은 세 아이를 관찰했다. 오 집사가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팬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하민이는 시럽을 잔뜩 뿌리며 즐거워했고 그 와중에도 몰래 베이컨 조각을 챙겨 식탁 밑에 도베르만 즈스에게 건네주려다 오 집사에게 들켜 멋쩍게 웃었다. 반면 혜은이는 포크와 나이프로 팬케이크를 정확히 8등분 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시럽을 각 조각에 정확히 같은 양으로 배분했다. 그녀의 세상은 모든 것이 완벽한 패턴과 대칭을 이루어야 하는 듯 보였다. 하준이는 이미 식사를 마친 뒤 태블릿 PC로 뉴욕 증시의 개장 전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었다. 지욱이 업무용으로 쓰던 것을 아이가 자연스럽게 집어든 것이었다. 하준아, 그거 재미없어. 이리 와서 제스랑 놀자. 하민이가 손짓했지만 하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시끄러워. 지금 S&P 500 선물이 0.4포인트 움직였어. 이건 어젯밤 아시아 시장 마감이랑 논리가 안 맞아.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대화가 아니었다. 지욱은 저도 모르게 아이의 태블릿을 곁눈질했다. 아이의 분석은 날카로웠다. 강지욱은 수십 년간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해왔다. 그의 일정은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고 감정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들은 시끄러웠고 지저분했으며 무엇보다도 감정적이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전염성이 강했다. 오후가 되자 지욱은 서재에서 박태수의 비밀 연구소로 추정되는 후보지 리스트를 검토하고 있었다. 김 비서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JW 그룹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좁혀온 결과였다. 하지만 그의 집중력은 자꾸만 흐트러졌다. 서재 문틈으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아니야, 레고는 그렇게 쌓는 게 아니라고. 기초공사가 부실하잖아. 하준이의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게 더 예뻐, 알록달록하잖아. 혜은이가 반박했다. 둘 다 그만해. 레고가 아프대. 하민이의 엉뚱한 중재가 이어졌다. 지욱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김 비서에게 아이들 교육을 위한 최고의 가정교사를 수배하라고 지시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비범함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이었다. 그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정원으로 나갔을 때 하민이가 재수와 함께 잔디밭을 뒹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욱조차도 복종의 대상이었지 친밀함의 대상은 아니었던 저 사나운 경비견이 지금은 배를 보이고 누워 아이의 간지럼에 꼬리를 치고 있었다. 하민이는 개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무세운 얘기해. 지욱이 무심코 물었다. 하민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아저씨, 그냥 제우스가 어제 아저씨가 밤에 잠을 잘 못 잤다고 걱정했어요. 지욱은 걸음을 멈췄다. 걔가 말을 해. 아니요, 말은 안 해야 해요. 그냥 느껴져요, 저요. 제우스 마음이. 아이는 수줍게 웃었다. 지욱은 걔의 검은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경계심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얼음 같던 그의 가슴에 미세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는 평생 타인의 감정을 읽으려 노력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는 말 못하는 짐승의 마음까지 읽어내고 있었다. 그것이 설계된 능력이든 아니든 그 순수함은 지욱에게 낯선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저녁이 되고 지욱은 하준이와 다시 체스판을 마주했다. 이번에는 그저 아이의 실력을 떠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 파일에서 읽은 전략적 사고 극대화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역시나 지욱은
속수무책으로 밀렸다. 하지만 그는 게임의 승패보다 다른 것에 주목했다. 하준이는 술을 둘 때마다 손톱을 물어뜯었다. 완벽한 술을 두면서도 그 작은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왜 그렇게 긴장하지? 어차피 네가 이길 텐데. 지욱이 물었다. 하준이의 손이 멈칫했다. 아이는 체스판에서 눈을 떼고 지욱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은 지욱 자신의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두려움이 가득했다. 지면 안 돼요. 지면 하얀 방에서 밥을 안 줬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승리는 생존의 문제였던 것이다. 지욱은 심장이 차가운 무언가에 찔린 듯 단 통증을 느꼈다. 그는 박태수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깨달았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잔인한 학대이자 세뇌였다. 그는 자신의 킹을 스스로 넘어뜨렸다. 내가 졌다. 하준이의 눈이 커졌다. 왜 아직 둘 수 있는데. 아니, 내가 졌다. 그리고 여기서는 져도 괜찮아. 밥은 항상 줄 거니까. 지욱은 어색하게 아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이는 그 손길에 움찔했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지욱은 분노를 넘어선 끓어오르는 보호 본능을 느꼈다. 그날 밤 저택 전체가 깊은 잠에 빠진 새벽, 2층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욱은 총알처럼 침대에서 뛰쳐나왔다. 아이들의 방이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혜은이가 침대 위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아이는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싫어, 주사, 아파, 하얀색, 숫자들이 나를 쫓아와. 하준이와 하민이는 울면서 누나 혹은 동생을 흔들어 깨우려 하고 있었다. 하윤아 일어나 꿈이야. 오 집사와 사용인들이 달려왔지만 극도의 공포에 질린 아이에게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피스림, 과도한 감각 동조화로 인한 진정제 투여. 보고서의 내용이 지욱의 뇌리를 스쳤다. 아이는 하얀 방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지욱은 망설였다. 그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방법을 몰랐다. 그는 명령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울부짖음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사용인들을 밀치고 침대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거칠고 어색한 손길로 아이의 작은 몸을 감싸 안았다. 아이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괜찮아. 지욱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 여기는 하얀 방이 아니야. 내가 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저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이었다. 아무도 너에게 주사를 놓지 않아. 숫자는 이제 없어. 그는 아이의 등을 계속해서 투박하게 쓸어내렸다. 놀랍게도 아이의 격렬했던 몸부림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혜은이는 눈을 뜨고 자신을 안고 있는 것이 무서운 아저씨가 아니라 강지욱임을 확인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지욱의 값비싼 실크 파자마가 아이의 눈물과 땀으로 젖어들었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아이를 안고 있었다. 하준이와 하민이는 울음을 그치고 경이로운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욱 역시 자신의 심장이 이토록 시끄럽게 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차가운 얼음으로 뒤덮여 있던 그의 심장에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에서 비롯된 그러나 너무나도 뜨거운 애정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핏줄을 이 지옥 같은 운명에서 반드시 구해내겠다고 다짐했다. 박태수를 향한 그의 적에는 이제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자에 대한 뼛속까지 사무치는 응징의 다짐이었다. 얼음 황제의 심장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심장을 채운 것은 새 아이를 향한 절대적인 보호 본능이었다.
하연이의 악몽이 휩쓸고 지나간 새벽 강지욱의 저택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닌 폭풍 직전의 맹렬한 집중력이었다. 아이의 눈물로 축축해진 파자마를 갈아입은 지욱은 서재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저택 지하 깊숙한 곳 김민준 비서조차 존재를 몰랐던 워룸으로 향했다. 그곳은 JW 그룹의 진정한 신경중추이자 오직 강지욱만이 가동시킬 수 있는 비밀 정보센터였다. 차가운 금속벽으로 둘러싸인 방 수십 개의 모니터가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다. 지욱이 중앙의 의자에 앉자 시스템이 그의 홍채를 인식하고 가동되기 시작했다. 유닛 7 활성화. 그의 낮은 목소리에 모니터들이 일제히 JW 그룹의 전 세계 지사에 퍼져 있는 비밀 정보 요원들의 현황을 띄웠다. 그들은 지욱이 선대 회장 몰래 오직 그룹의 비상사태만을 대비해 심어둔 그림자들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연이를 안고 있던 그 순간 그는 박태수에 대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멸의를 느꼈다. 박태수는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실험체로 무기로 취급했다. 이제 강지욱은 JW 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새 아이의 아버지로서 방역을 시작할 것이었다. 목표 태성그룹 회장 박태수, 수집 대상 불법 생체 실험 자금 세탁 횡령 배임, 그리고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모든 잔해, 특히 윤성환 박사의 현재 위치 추적하에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닛 7의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욱의 손가락이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직접 박태수의 자금 흐름도를 그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이른 아침부터 저택으로 긴급 배송된 소포가 지욱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발신인은 없었다. 오직 태성그룹의 로고만이 희미하게 찍혀 있을 뿐이었다. 지욱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하얀 벨벳 쿠션 위에 병원에서 쓰는 것과 같은 작은 플라스틱 팔찌 3개가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이름 대신 P1, P2, P3라는 식별 번호만이 새겨져 있었다. 박태수의 노골적인 메시지였다. 아이들은 내 소유다. 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경고이자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지욱은 팔찌를 쥐었다.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그의 분노를 더욱 선명하게 벼렸다. 박태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지욱을 자신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이용하는 냉혈한으로 판단했다. 그는 지욱의 가슴에 보호 본능이라는 변수가 생겼음을 알지 못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워룸의 문을 열고 다급하게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박태수 회장이 방금 이사회를 통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안건은 현 경영진의 불확실성 해소 및 경영 정상화입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경영권 찬탈 시도였다. 박태수가 드디어 칼을 뽑아든 것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존재를 빌미로 지욱을 협박하고 동시에 주주총회에서 지욱을 불신임시켜 JW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지욱이 아이들의 존재가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해 순순히 물러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태성그룹 법무팀에서 비공식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김 비서가 내민 태블릿에는 박태수의 요구사항이 적혀 있었다. 차기 정부 주도 반도체 컨소시엄 입찰 포기, JW 바이오테크 지분 51%를 태성그룹에 매각. 이 두 가지를 이행한다면 회장님의 사생활 문제는 조용히 덮어주겠다. 박태수는 지욱의 가장 아픈 곳 두 군데를 동시에 찌른 것이었다. 그룹의 미래와 아이들의 비밀. 지욱은 피샘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잠시 눈을 감았다. 혜은이의 악몽, 하준이의 긴장, 하민이의 순수함이 떠올랐다.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 안에는 얼음 황제의 냉철함과 그보다 더 뜨거운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김비서, 주주총회 소집 요구 받아들여. 네, 하지만 회장님, 지금 언론은 우리에게 불리하고 박태수는 분명 2대 주주인 해외 펀드까지 포섭했을 겁니다. 정면 대결은 김비서가 당황해서 만류했다. 박태수는 무대를 원하고 있어. 자신이 승리하는 무대 말이야. 그렇다면 그 무대를 깔아줘야지.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곳으로. 그래야 떨어질 때 더 처참할 테니까. 지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닛 7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윤성환 박사의 위치가 파악됐어. 스위스 취리히 외곽의 한 개인 병원이다. 박태수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곳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프로메테스의 잔존 데이터뿐만 아니라 더 끔찍한 실험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는 화면 하나를 김비서 쪽으로 돌렸다. 그곳에는 박태수의 비밀 계좌에서 스위스 병원으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자금 내역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원천은 최근 주가 조작으로 문제가 되었던 T바이오의 비자금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박태수는 하준함인 하연이뿐만이 아니었어. 그는 더 많은 실험체들을 만들려 하고 있었다. 지욱의 방역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박태수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박태수의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함정을 파고 있었다. 김비서, 지금부터 자네 임무는 두 가지다. 첫째, 우리가 가진 모든 현금성 자산을 동원해 자사주를 매입한다. 박태수가 사들이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은밀하게 주가를 방어하고 의결권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려 내가 박태수의 협박에 못 이겨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내가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저 노회한 늙은이가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 지욱은 P1 팔찌를 집어들었다. 하준이의 체스판이 떠올랐다. 이것은 거대한 체스 게임이었다. 그리고 이제 퀸을 희생시킬 차례였다. 김비서는 회장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가 아는 강지욱 회장의 방식이었다.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가장 대담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 그날 저녁 지욱은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오 집사가 읽어주는 동화책 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욱이 들어서자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다. 며칠 전의 경계심 대신 이제는 복잡한 유대감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다. 지욱은 아이들 앞에 섰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플라스틱 팔찌 3개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뭔지 아니?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하준이의 눈이 가늘어졌다. P1. 제 번호였어요. 하얀 방에서. 그래. 지욱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 이건 필요 없다. 그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팔찌들을 단단한 소나기 힘으로 부러뜨려 버렸다. 너희들은 P1와 P2, P가 아니야. 너희는 강아준 강함인 강하운이다. 그가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자신의 성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나는 강지욱이다. 너희들을 만든 자들이 누구든 이제부터 너희는 내 보호 아래 있다. 아이들은 그 말의 무게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확신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지욱은 침대맡에 앉아 혜은이의 이마를 어색하게 쓸어주었다. 아이는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손길에 기대듯 눈을 감았다. 강지욱의 방역은 그의 제국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 작은 생명체들을 지키기 위한 한 아버지의 전쟁 선포였다. 임시 주주총회 날짜가 공표되자 대한민국 재계는 제1그룹의 몰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언론은 연일 강지욱의 리더십 부재와 불투명한 사생활 의혹을 대서특필했다. 얼음 황제의 철옹성이 드디어 무너지는가?
모든 관심이 그에게 쏠렸지만 강지욱은 이상할 정도로 침묵을 지켰다. 태성그룹의 박태수 회장실은 승전보를 기다리는 사령부처럼 활기에 넘쳤다. 박태수는 값비싼 시가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JW 그룹의 주가 하락 그래프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강지욱이 드디어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 그가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방금 JB그룹 법무팀에서 비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부하 직원의 보고에 박태수의 눈이 번뜩였다. 컨소시엄 입찰 포기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바이오테크 지분 매각에 관해서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협상하 저 오만한 놈이 드디어 제 처지를 깨달은 게지. 박태수는 손뼉을 쳤다. 그는 강지욱이 아이들의 존재라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굴복했다고 확신했다. 자신의 손에 쥐어진 P시리즈 팔찌는 그 어떤 계약서보다 강력한 족쇄였다. 주주총회 날까지 계속 압박해. 강지욱이 스스로 걸어나와 항복 문서를 읽게 만들어야 해. 모든 카메라 앞에서 박태수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동안 J그룹 타워의 지하, 워룸이온 정반대의 기류가 흘렀다. 강지욱은 박태수가 뿌린 거짓 정보와 언론의 맹공격을 스크린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듯 고요했다. 회장님, 저희가 의도적으로 흘린 협상 미끼를 박태수가 완전히 물었습니다. 김민준 비서가 보고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T바이오에서 빼돌린 비자금까지 동원해 우호 지분을 무리하게 매입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습니다. 조하, 덫은 준비됐어. 지욱이 낮게 말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지 마. 그의 시선이 워룸 한편에 설치된 저택 내부 CCTV 화면으로 향했다. 하준, 하민, 하여은. 세 아이가 거실에서 불안한 듯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저택 밖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싸움의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욱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아이들은 며칠 전과는 달리 순순히 그를 따랐다. 그들은 이 거대하고 차가운 남자가 자신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지욱은 책상에 기대어 서서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내일 너희들은 이 집을 잠시 떠나야 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특히 혜은이는 다시 하얀 방의 기억이 떠오른 듯 몸을 떨기 시작했다. 싫어요, 안 가요. 하민이가 외치며 하준이의 뒤로 숨었다. 또 우리 버리는 거예요. 하얀 방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하준이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이의 눈에는 불신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 순간 지욱은 자신이 세운 얼음벽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았다. 강지욱은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는 평생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다. 닿았다. 아니, 절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명령보다 단호했다. 너희들을 버리는 게 아니야. 지키는 거다. 그는 하준이의 어깨를 잡았다. 지금 밖에는 너희들을 아프게 했던 무서운 아저씨가 나쁜 짓을 하고 있어. 내가 그 아저씨를 혼내주러 가야 해. 그동안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한다. 교기가 어딘데요? 혜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집보다 훨씬 강하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이야. 내가 특별히 준비한 곳이다. 그는 하준이에게 작은 펜던트 하나를 건넸다. JW 그룹의 최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GPS 추적기이자 비상 호출기였다. 이건 너희를 가두는 팔찌가 아니야. 이건 나와 연결된 끈이다. 지욱은 하민이의 머리를 그리고 하은이의 머리를 차례로 쓰다듬었다.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긴 손길이었다. 내가 약속하지.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내가 직접 너희들을 데리러 가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잠시만 기다려줘. 아이들은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자신들을 똑바로 바라보는 지욱의 눈동자에서 거짓을 읽을 수 없었다. 그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새벽 철저한 보안 속에 세 아이는 김민준 비서의 개인적인 호의에 저택을 떠났다. 그들이 향한 곳은 JW 그룹 소유의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강원도 산속의 비밀 벙커였다. 그곳은 핵전쟁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아이들을 태운 차량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강지욱은 룸으로 돌아왔다. 그의 가슴 한편이 텅 빈 듯 시렸지만 동시에 남은 한편은 강철 같은 결의로 뜨거워졌다. 이제 그가 지켜야 할 유일한 것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사냥뿐이었다. 주주총회 D50. 박태수는 축배를 터뜨렸다. 강지욱이 주주총회에 불참하고 대리인을 통해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것은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JW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서의 취임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지욱은 원룸의 중앙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스위스 비밀 연구소에서 구출된 연구원의 영상 증언 파일이 떠 있었다. 박태수가 프로메테스의 데이터를 이용해 얼마나 끔찍한 비윤리적 실험들을 자행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고발이었다. T 바이오의 분식 회계 자료, 자금 세탁 증거, 윤성환 박사의 은신처 영상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장은 국내외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입장할 것입니다. 김 비서가 마지막 보고를 올렸다. 박태수는 그곳이 자신의 대관식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 무대는 화려할수록 좋지. 지욱이 차갑게 웃었다. 배우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추락해야 관객들은 더 오래 기억하는 법이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강원도 벙커의 보안 상태를 확인했다. 모니터 속에서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서도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강지욱은 그 평화로운 모습을 가슴에 새겼다. 내일 그는 더 이상 JBA 그룹의 회장 강지욱이 아니었다. 그는 강하준, 강하민, 강하은의 아버지로서 괴물의 심장에 칼을 꽂으러 가는 처형 집행인이었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사냥감은 제 발로 덫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JW 그룹 타워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재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거대한 무대였다. 수백 명의 주주 애널리스트 그리고 국내외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는 유리잔이 깨지기 직전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모두가 얼음 황제 강지욱의 몰락을 한 시대의 종언을 목격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박태수 태성그룹 회장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볼룸에 들어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터졌고 그는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했다. 그는 가장 앞줄 강지욱 회장의 공석 바로 옆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 무대가 자신의 대관식이 될 것임을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JW그룹 2025년도 제1차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태수가 매수한 임시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장내는 순간 조용해졌다. 의장은 준비한 듯 강지욱의 경영 공백과 불확실한 사생활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것이 어떻게 그룹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주주 가치를 떨어뜨렸는지 열변을 토했다. 이에 현 강지욱 대표이사의 해임안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이사진 재구성 안건을 긴급 상정합니다. 의장의 목소리가 볼룸에 울려 퍼졌다. 주주들 사이에서 동료의 술렁임이 일었다. 박태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단상으로 초대되었다. J. 버디뷰 그룹의 정상화 비전을 설명한다는 명목이었다. 박태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청중을 둘러보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한 명의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선적인 연설이 시작되었다. 그는 투명 경영, 윤리 경영, 그리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강조하며 은근하게 강지욱을 비난했다. JW 그룹은 위대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리더의 불확실성이라는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배가 좌초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가 연설의 절정에서 감정에 호소하며 표를 구걸하려던 순간이었다. 고앙, 볼륨의 육중한 정문 2개가 동시에 활짝 열렸다. 모든 시선, 모든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역광을 받으며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패배자의 초라함이나 절박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통제력의 아우라. 강지욱이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태수의 미소가 얼굴에 얼어붙었다. 강지욱은 자신을 막아서려는 보안 요원들을 가벼운 손짓으로 제지하며 망설임 없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는 당황한 임시의장을 옆으로 밀어내고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볼륨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아주 중요한 회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가 좀 있어서 말입니다. 그는 김민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박태수의 정상화 비전이 떠있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순식간에 암전되었다. 그리고 곧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박태수 회장님, 안정적인 리더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지욱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박태수를 찔렀다. 이것은 태성그룹의 T바이오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를 거쳐 바로 이 JW 그룹의 주가를 교란하고 불법적으로 지분을 매입한 내역입니다. 스크린에는 자금 흐름도뿐만 아니라 박태수의 차명 계좌, 관리인이 주고받은 음성 메시지, 주가 조작을 지시하는 문자 내역까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건 객석에 앉아있던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교진말, 날조다 저건 전부 조작된 증거야. 박태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승리자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다. 강지욱 내놈이 궁지에 몰리니 감히 나를 모함해. 모함, 지욱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좋습니다. 그럼 좀 더 사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의 손짓의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스위스 외곽의 한적한 개인 병원 정영이었다. 박태수 회장님, 윤리 경영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더군요. 다음 순간 화면에는 초췌한 모습의 윤성환 박사가 등장했다. JW의 보호 아래 모든 것을 털어놓은 그의 영상 증언이었다. 박태수 회장은 10수년 전 저를 협박해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를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강지욱 회장의 유전자 샘플을 이용해 금지된 인간 복제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AU학, 인간 복제라고. 세상에. 볼륨은 경악과 공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스크린에는 박태수의 비밀연구소 내부 사진 아이들이 갇혀 있던 하얀 방의 모습, 그리고 비윤리적인 실험 절차들이 증거 자료로 쏟아졌다. 불법 생체 실험. 인간 복제라는 단어가 헤드라인 뉴스처럼 화면을 뒤덮었다. 박태수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는 잿빛이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강지욱은 그가 항복할 것이라 믿었던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제국을 뿌리째 뽑아버릴 폭탄을 터뜨린 것이었다. 당신은 만족하지 못했지. 강지욱이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그를 직시했다. 단순히
기술을 훔치는 것만으로는 당신은 감히 한 인간의 DNA까지 훔쳤어. 지욱이 리모컨을 눌렀다. 마지막 증거였다. 유전자 염기 서열 비교 분석표. 한쪽에는 강지욱 KGW, 이 다른 한쪽에는 실험체 PR1, P2. 피셈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렇습니다, 주주 여러분. 지욱이 청중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하시던 저의 사생활 스캔들, 불확실성, 그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제 삶에 갑자기 새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제 사생아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이었다. 그 아이들은 저 괴물에 뒤틀린 야망이 빚어낸 피해자들입니다. 지욱이 박태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자가 저의 유전자로 아이들을 복제했습니다.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아이들을 무기로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볼륨은 완벽한 혼돈에 휩싸였다. 주주들의 고함, 기자들의 고성 카메라 플래시가 광란처럼 터졌다. 박태수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쥐 죽은 듯 입을 다물었다. 바로 그때 볼륨의 뒷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강지욱이 아니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과 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태수 씨, 수사관이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며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어, 강지욱 내 이놈. 이제 완전히 무너진 박태수는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그의 초라하고 비참한 퇴장을 수백 대의 카메라가 가감없이 담아냈다. 그의 제국이, 그의 야망이 강지욱이 설계한 완벽한 무대 위에서 단 몇 분 만에 잿더미가 되는 순간이었다. 강지욱은 단상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회사를 지켜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괴물을 심판대에 세웠다. 그의 해이만은 그 자리에서 찢겨나갔다. 대신 그에게는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지욱은 손을 들어 소란을 잠재웠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뒷정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JW 그룹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저는 이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저의 아이들 말입니다. 그는 전국의 생중계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이 메시지는 주주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강원도 벙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했다. 박태수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후에도 남은 이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JW 그룹 승계 스캔들이 아니라 태성그룹 불법인간 복제 게이트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타이틀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강지욱은 그 혼돈의 중심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뚫고 단상을 내려왔다. 김민준 비서가 급히 다가와 그의 젖은 등을 가렸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지욱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와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박태수를 무너뜨렸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헬기 준비해. 강원도 벙커로 간다. 지금 당장. 서울의 상공은 박태수 게이트를 알리는 뉴스 속보 헬기들로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JBB 그룹의 전용 헬기는 그 소음의 도시를 벗어나 짙은 녹음이 깔린 강원도의 산맥을 향해 고요히 날아갔다. 지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헬기가 산속 깊은 곳 위장된 벙커 입구에 착륙했다. 육중한 강철문이 열리고 지욱이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들은 거대한 거실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 앞의 대형 스크린에는 방금 전 자신들의 원본이 괴물을 심판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기도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했다. 지욱이 다가서자 세 아이가 동시에 일어섰다. 하민이와 하은이는 그의 뒤에 숨은 김비서의 그림자를 보고 잠시 움찔했다. 하지만 하준이는 스크린과 지욱을 번갈아 보더니 입을 열었다. 아저씨, 이겼어요. 그 질문은 승패를 묻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안전한가요? 라는 뜻이었다. 지욱은 대답 대신 아이들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그는 하준, 하민, 혜운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다 끝났다. 그는 세 아이를 자신의 넓은 팔로 서툴게 하지만 힘껏 껴안았다. 아이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그의 목을 세게 끌어안았다. 그 순간 강지욱은 자신이 지켜낸 것이 JW 그룹의 경영권만이 아님을 깨달았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저택은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검찰과 경찰 정부 부처,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연락이 빗발쳤다. 인간 복제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이상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국가적 윤리적 재난이었다. JW그룹의 법무팀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그들은 회장에게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장님, 여론이 진정될 때까지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시는 것이 법무팀장의 조심스러운 제안이었다. 아이들을 대중의 눈에서 숨기고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것이 아이들과 그룹 모두를 지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욱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숨기지 않는다. 지욱이 선언했다. 내 아버지와 박태수가 저지른 죄악은 숨겼기 때문에 괴물이 된 거다. 나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 아이들은 실험체나 스캔들이 아니다. 그들은 내 아이들이다. 그의 결정은 확고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대신 빛 속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강지욱은 주주총회보다 더 큰 무대에 섰다. 그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선대 회장의 프로메테스크 프로젝트 원본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 JW그룹의 가장 치욕적인 비밀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JW그룹은 이 끔찍한 비윤리적 실험에 대해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시작은 제 아버지였고 그 죄악을 이용한 것은 박태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존재들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제가 지겠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얼음 황제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사과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숨기는 대신 공식적인 입양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강하준, 강하민, 강하은이라는 이름과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복잡하고 전례 없는 법적 싸움의 시작이었지만 지욱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발표를 이어갔다. 저는 오늘부로 제 개인 사재의 절반과 선대 회장의 모든 유산을 출연하여 프로메테스 재단을 설립합니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다. 박태수의 비밀 연구소에서 발견된 또 다른 피해자들, 그리고 전 세계의 비윤리적 생체 실험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었다. 이것은 강지욱의 가장 완벽한 전략이었다. 그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그룹의 투명성을 증명했고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섬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얻었다. 인간 복제 스캔들은 비윤리적 범죄에 맞선 강 회장의 결단으로 프레임이 바뀌기 시작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다. 입양 절차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다. 아이들은 법적으로 태어난 기록이 없었다. 출생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들이었다. 대한민국 법체계는 복제인간의 법적 지위를 상정하고 있지 않았다. 정부 부처는
이 전례 없는 사태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고 윤리단체들은 아이들의 인권을 두고 갑론을 박을 벌였다. 어떤 이들은 아이들을 국가의 관리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비윤리적이므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지욱은 이 모든 비난과 논쟁의 한가운데 섰다. 그는 JW그룹의 최고 법무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권 변호사들까지 고용해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느끼고 꿈을 꾸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물건이나 실험체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보호자는 바로 저입니다. 그의 변론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프로메테우스 재단은 즉시 활동을 개시했다. 김민준 비서가 재단의 실무 책임을 맡았다. 그들은 스위스 연구소에서 구출된 다른 피해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극비리에 그들의 심리치료를 시작했다. 박태수의 관계는 하준, 하민, 하은 외에도 여러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거나 망가뜨린 후였다. 강지욱은 아버지의 죄를 씻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재단은 단순히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넘어 생명윤리법 강화를 위한 로비와 연구 지원에도 착수했다. 강지욱은 다시는 자신과 같은 혹은 자신의 아이들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TV를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지욱은 피곤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꼿꼿이 섰다. 혜은이가 가장 먼저 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이제 우리 이름 생겼어요. 강하은. 그래, 지욱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강하은, 그리고 강하민, 강하준. 그는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제 아저씨가 아니다. 그 호칭은 틀렸어. 아이들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지욱은 잠시 망설였다. 그가 평생 입에 담아본 적 없는 가장 어색한 단어였다. 아바라고 불러.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온 순간 지욱 자신도 놀랐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었다. 하민이의 눈이 커다래지더니 환하게 웃었다. 아빤지 아이가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하준이도 멋쩍은 듯 고개를 돌렸지만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얼음 황제의 성에 마침내 진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폭풍이 외부에서 몰아치는 동안 저택 내부는 기묘한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하얀 방의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았다. 혜은이는 밤에 악몽을 꾸는 대신 지욱의 서재에서 별자리 지도를 보며 패턴을 찾는 것에 몰두했다. 그녀의 비범한 관찰력은 이제 공포가 아닌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하민이는 저택의 정원을 자신만의 왕국으로 만들었다. 제우스뿐만 아니라 정원의 새들과 다람쥐들까지 그를 따랐다. 지욱은 그런 하민이를 위해 정원 한편에 작은 동물 치료소를 만들어 주었다. 아이의 공감 능력은 맹수를 다루는 힘이 아니라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는 힘이 되었다. 하준이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체스를 두지 않았다. 그는 지욱과 마주 앉아 복잡한 경영 전략과 M&A 사례를 분석했다. 아이의 전략적 사고는 지욱에게조차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지욱은 아이를 무기가 아닌 파트너로 그리고 아들로 대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세대를 초월한 지성의 교류였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박태수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고 세상은 복제 인간이라는 충격적인 이슈를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강지욱은 이 모든 폭풍을 정면으로 맞으며 버텨냈다. 그는 그룹을 지켜냈고 아이들을 지켜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구원했다. 폭풍은 지나갔다. 잿더미가 된 제국도 있었고 상처 입은 영혼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자식이 없던 한 차가운 재벌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강지욱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지욱의 평창동 저택을 감싸고 있던 얼음장 같은 정적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한때는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구두굽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던 그곳은 이제 새아이의 웃음소리와 분주한 발소리, 그리고 가끔씩 터지는 다툼 소리로 가득 찼다. 얼음 황제의 성은 마침내 집이 되었다. 이른 아침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강지욱이 1층으로 내려왔다. 그는 JW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이사회에 참석해야 했다. 하지만 현관으로 향하는 그의 앞을 작은 장애물 3개가 동시에 막아섰다. 아빠 늦었어요. 하민이가 외치며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아이의 손에는 어젯밤 정원에서 발견한 날개가 부러진 작은 새가 들려 있었다. 하민아, 아빠, 지금 회의. 안 돼요. 짹짹이, 병원 데려다주고 가야 해요. 아빠가 제우스 도베르만 주치의한테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되는데. 아이는 막무가내였다. 강지욱은 한숨을 내쉬는 대신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 대신 JW 그룹과 연계된 최고 동물병원 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아빠, 이번에는 혜은이가 다가왔다. 아이는 작은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다. 오늘 이사회 일정은 10시가 맞는데 12시 런던 증권 거래소 개장 전에 영국 투자펀드 알파 캐피털 대표랑 화상 회의 일정이 잡혀 있어요. 김 비서님 스케줄표에는 이게 누락되어 있어요. 지욱은 놀라서 자신의 일정을 다시 확인했다. 정확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프로메테스 재단 이사회가 있고 6시에는 우리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요. 피자 먹기로 했잖아요. 늦으면 안 돼요. 하연이는 그의 완벽한 개인 비서였다. 아이의 비범한 관찰력과 패턴 인식 능력은 이제 트라우마가 아니라 이 거대한 저택과 심지어 JB그룹의 스케줄까지 관리하는 놀라운 재능으로 빛나고 있었다. 알았다, 우리 딸. 지욱이 혜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하준이가 신문을 들고 나타났다. 아이는 이미 어른용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다. 아빠, 어제 제베비 바이오테크 주가가 3.2% 하락했어요. 시장에서는 단순 조정이라고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2분기 R&D 투자 비용이 예상치를 상회한 것이 원인이에요. 이건 단기 악재가 아니라 장기 호재인데 7살 아니 이제 8살이 된 아이는 아빠와 심각한 경영 토론을 시작했다. 지욱은 현관의 선체로 아들과 10분간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과 주가 방어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지나가던 오 집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그 광경은 이제 이 집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자식이 없던 재벌은 이제 자신과 똑같이 생긴 3명의 조언자에게 둘러싸여 아침을 시작했다. 김민준 비서가 차에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욱이 마침내 아이들의 포위망을 뚫고 채 올라탔다. 회장님, 늦으셨습니다. 이사회. 알아. 하지만 김 비서, 하연이 말대로 알파 캐피털 미팅 일정 왜 빠뜨렸나? 그리고 오늘 저녁 6시 이후로 모든 일정 취소해. 피자 약속이 있어. 김 비서는 혜은이의 이름에 작게 한숨을 쉬며 일정을 수정했다. 이사회는 성공적이었다. 강지욱은 더 이상 얼음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프로메테스 재단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로 이미지를 쇄신했다. JW 그룹의 주가는 박태수 게이트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의 결단력에 주주들은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온 지욱을 김민준 비서가 복잡한 표정으로 맞이했다. 회장님, 오늘 오전에 박태수 회장의 최종심이 있었습니다. 지욱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그래, 결과는 무기징역입니다.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그리고
불법 생명윤리법 위반에 대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태성그룹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지욱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의 유일한 라이벌이었던 자의 비참한 몰락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승리감 대신 씁쓸함과 무거운 책임감만이 남았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결국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박태수의 몰락을 기뻐하는 대신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리고 김 비서가 진짜 중요한 서류를 내밀었다. 그리고 그것은 법원에서 온 공식 문서였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제이랴바르 그룹의 그 어떤 계약서보다 무거웠다. 가족관계 등록부 등본, 강지욱부, 강하준자, 강하민자, 강하은자, 1년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마침내 전례 없는 판결을 내렸다. 아이들의 출생이 아닌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P1, P2, P3가 아니었다. 그들은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완벽한 강지욱의 자녀가 되었다. 지욱은 서류를 쥔 채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약속대로 정확히 저녁 6시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가 현관에 들어서자 집안은 온통 피자 냄새로 가득했다. 아빠 왔다. 하민이의 외침과 함께 아이들이 달려나와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하준이 오빠가 아빠 늦으면 피자 다 먹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런 말 안 했어. 논리적 추론이었지. 아빠는 바쁘고 피자는 식으니까. 하준이가 안경을 시력은 완벽했지만 아이는 지적으로 보이고 싶다며 패션 안경을 고집했다. 고쳤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지욱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수트를 입은 채로 바닥에 앉아 아이들과 피자 상자를 열었다. 그때 혜은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왔다. 아빠 선물이에요. 그림 속에는 커다란 사람 하나와 작은 사람 셋이 손을 잡고 있었다. 배경은 하얀 방도 거대한 저택도 아닌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평범한 공원이었다. 그리고 네 사람 모두 활짝 웃고 있었다. 아빠, 근데 우리 어디서 왔어요? 혜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기원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지욱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 했다. 지욱은 피자 조각을 내려놓았다. 그는 세 아이를 둘러보았다. 그는 잠시 말을 골랐다. 너희들은 나에게 온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어떻게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희가 지금 여기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다. 너희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야. 나의 가족이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주말이 되었다. 강지욱은 처음으로 그룹의 모든 업무를 뒤로하고 아이들과 함께 저택의 넓은 정원에서 캠핑을 했다. 최고급 텐트와 장비가 동원되었지만 아이들은 그저 아빠와 함께라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하민이는 재수와 함께 모닥불 주위를 뛰어다녔고 하은이는 마시멜로를 완벽한 갈색으로 굽기 위해 각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하준이는 지욱의 옆에 앉아 밤하늘의 별자리를 분석하고 있었다. 아빠, 저 별은 사실 수백만 년 전에 폭발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보는 건 과거의 빛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도 저렇게 빛날 수 있을까요? 아이의 질문은 철학적이었다. 지욱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웠더라도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함께 있는 거다. 너희들의 과거는 너희들을 내게 데려다준 빛나는 길이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 거야. 모닥불이 타닥거리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제우스의 나른한 숨소리. 강지욱은 눈을 감았다. 한때 그는 자식이 없던 재벌이었다.
그의 제국은 차갑고 공허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새 아이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그러나 자신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더 똑똑하며 더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는 더 이상 얼음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별하고 어쩌면 가장 행복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는 산산조각 났었지만 그 조각들이 모여 훨씬 더 찬란하고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다. 강지욱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